오늘은 인하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천 인하대 근처에 학원에 있어가지고 남학생들이 인하대를 엄청 가고 싶어해서, 인천대는 안 물어봐도 인하대 가고 싶어는 많이 해서 인하대는 진짜 몇 년째 보는 거, 한 10년째 계속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인하대는 가려고 해서 인하대 논술을 제일 많이 했고 그랬던 학교입니다. 가장 애정이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하대 수시 모집 전형 안내가 있는데 면접형, 서류형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랑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보고 가는 친구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인하대학교의 변동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쓰실 때 사실 그 특정 학과 어쨌든 염두에 두고 쓰니까 그 학과에 관련이 있는, 예를 들면 공과대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 보고서 나는 그러면 여기 써볼까 하는 이런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형에 보시면 1단계인 서류, 그 다음에 면접이 30% 비율이라고 합니다. 1단계에서는 3.5배수 내외를 뽑는다고 하고요. 면접형이 950명, 서류형은 245명,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428명. 그러면 서류형으로 뽑는 전형의 이 면접형 인원이랑 거의 비슷하죠. 더 많죠. 면접형이 더 많은 인원을 뽑는구나.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가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인원을 뽑네요.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는 최저가 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최저가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고, 인하대 논술은 수능 이후에 와서,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인하대 출제되는 지문을 인문 논술 기준으로 인문 논술 지문을 충분히 읽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면 충분히 공부해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인하대에서도 많이 이야기 영상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들의 사례도 영상들이 가끔씩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수시카드 6장 쓸 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시로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수리 논술도 있는데, 인하대 수리 논술이 의예과랑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예과는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수리 논술 합격 컷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균 합격 컷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수리 논술 보는 친구들이 어쨌든 내신 합격 평균이 4에서 5등급인데 대부분 출신 학교가 어쨌든 일반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일반고 친구들, 4, 5등급 친구들이 시험 봐서 합격하는 문제들이다라고 하면 4, 5등급 친구들한테 기하 미적만 막 쭉쭉쭉 내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인지, 문제 난이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 이후니까 수능 공부를 수리를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염두에 둘 수 있는 내신 합격 컷, 평균 컷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문 논술은 저랑 같이 준비도 하고 쓴 친구도 있었지만, 수리 논술은 다 저한테 맨날 하는 학생들의 상담하면 이야기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도,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다 1, 2등급만 쓰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고선 쓴 친구를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어서 제 주변에서 지금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서 수리 논술로 4, 5등급인데 합격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저의 뇌피셜, 저의 개인적인 의견 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계열의 학과가 있는지 학과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뽑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뽑는 인원이 학종에서 뽑는지 교과에서 많이 뽑는지 정시에서 많이 뽑는지 네, 그런 인원들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모집 인원들도 나와 있어요.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도 나눠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괜찮을까? 뭐 인원을 일단 많이 뽑아야 추가 합격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경쟁률이라든지 추가 합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도 고려한 여러분들 수시 전략 카드를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고 찾아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3월 전에 영상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3월 전에 2월에 1차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내신 결과에 따라 올랐느냐, 유지했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따라서 한두 개 학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적정으로 쓰는 학교는 뭐 적정 하향이 그대로라고 해도 오르면 하향 컷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고려를 해서 1차 전략을 꼭 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정 학과마다 어떤 전형 안 뽑는 게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나는 막연하게 뭐 면접형으로 써야지 했는데 면접이 없어. 그러면은 못 쓰는 거잖아요. 아까 전략이 다시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냥 막연하게 학종으로 갈 거예요. 수시로 갈 거예요 말고 수시로 가는데 나는 뭐 어떤 전형으로 갈 거예요도 꼭 생각을 하시고 나는 면접에 자신 있으니까 3.5배수 커트라인이 이 정도 되니까 면접 있는 전형으로 와서 제가 면접으로 승부를 좀 봐볼래요 라든지 저는 말주변이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면은 서류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난 서류에서 3학 1학기 동안 성적과 함께 어떤 부분 챙겨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걸 못 챙기니까 저는 부모님들께서도 공부를 1년, 2년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러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자녀가 노력 안 하는데 부모님이 노력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본인 당사자가 어쨌든 노력하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자녀가 노력하는 자녀라면 성적에 상관없이 그럼 그 성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걸러서 찾아봐주고 알아봐주고 공부하셔서 제안도 하시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라는 저의 의견.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하면 부모님들께 꼭 숙제를 내드립니다. 어떤 걸 찾아봐 주십사. 어떤 건 공부해 주십사. 꼭 말씀해 드려요. 그래서 자율전공 학부에서도 네, 각 계열 학과가 나눠지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부 학과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가고 싶은 내가 아직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율전공 학부에 대한 네,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유튜브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좀 더 영상들을 찾아보고선 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내려가 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면접형이 있는데 1단계에 3.5배수를 일단 뽑을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 평가가 들어간다. 면접 최고점은 300점, 최저점 100점. 네, 근데 1단계가 최고점 차이가 크네요. 근데 이 합격 커트라인을 봐야 되겠지만 합격하는 친구들의 평균 컷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논술 전형에서 외국하고 친구들이 많이 쓰지 않고 이런 면접형, 서류형의 그런 친구들이 쓴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 때문에 좀 섞여 있는 내신 평균 합격 컷보다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해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신 환산 점수를 여기 입력을 해서 내가 700점 맞에 몇 점을 받는지 그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다. 지원하고자 하면은 그 학교에 나는 환산 점수가 몇 점 정도로 되는지 그리고 뭐 대학교 그 박람회도 하잖아요. 코엑스 같은 데서 박람회 하는데 근데 박람회하면 대부분 오픈런 해야 그 학교에 접수를 하고 그 학교 부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오픈런을 해야만.
줄이 어마어마해서 나중에 가면 사실상 자료밖에 못 받고 처음 들어보는 대학들만 부스가 좀 비어 있어서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오픈런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저는 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은 좀 더 확신도 갖고 어, 네, 내부 관계자분들이 어쨌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뭐 녹음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고 그냥 듣고선 끝내기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100% 그걸 듣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신뢰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본인의 확신과 좀 더 많은 정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이런 박람회장을 찾아서 듣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오픈런은 좀 자료를 찾아보고 성적을 입력하고 하는 노력을 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대충 쓰셔도 성적에 맞춰서 그냥 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노력 찾아보고 공부 안 하고 합격하기만을 기대할 거라면 그냥 성적에 맞춰서 쓰자.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논술 우수한 논술 비중이 70, 학생부 30, 교과 30이다. 근데 이 점수 차이가 각 등급 구간대에 따라서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몇 등급부터가 확 차이 나는데 그 외의 등급은 상관없고 근데 인문 논술이나 뭐 수리 논술이나 합격 숫자가 4가 많이 보인다. 4등급. 그럼 사실 4등급 때 친구들이 쓰는 거다라고 보시고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형 가끔 특성화고 친구들 물어보는데 면접형 특성화고 친구들이 일반고랑 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특성화고 친구들이 면접형. 그래서 본인이 근데 특성화고는 그 계열 본인이 이수한 계열 학과에 대해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설명 나와 있는 거 대학교마다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들은 교과목이 대학교 어떤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지 보시고서 쓰셔야 되고 그러면 그 과의 합격 코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를 따라서 종합 평가한다. 종합 성적만 보는 건 아니고 그 학생의 다른 부분들도 보겠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하는데 점수 비중이 성적 얼마, 인성 얼마, 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 표가 또 따로 나와 있어 인하대에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냥 그 자료만 봐서 막연할 수도 있으니 뭐 그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 여쭤본다든지 합격한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본다든지 그러니까 외부 컨설팅을 따로 돈 주고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본인 생기부랑 좀 비교해보는 합격한 사람의 안내해준 보여주는 생기부와 나의 생기부와는 어떤 게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비슷한 계열이면 좋겠죠. 똑같은 학과가 아니더라도 공대면 공대, 인문계열 인문계열 네, 그 정도는 맞춰서 좀 찾아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니까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본인의 그런 어떤 학교 생활을 선생님께서 포장을 해주셨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예쁘게 포장해 주신 생기부에 대한 공부도 또 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각 교과의 어떤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 학과와 본인이 쓰는 학과와 매칭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풀어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소서랑 똑같은 거죠. 자소서를 말로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한다면 근데 어떤 학교는 질문이 쫙 예시 질문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답 뭐라고 할까요? 답 뭐라고 할까요? 답 뭐라고 할까요? 해서 이것만 다 외워서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학교들 쓰는 친구들 내신 등급이 4, 5등급 학교에 4, 5등급 친구들이 쓰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정해줘요. 면접도. 그럼 뭐 암기 시험처럼 그런 것 같아요. 외워갖고 가서 했는데 말했는데 선생님 제가 외워간 거 너도 말하긴 했는데 다 말했어요. 그러고서 합격 받아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제출 서류 바탕으로 하니까 네, 인하대 정도면은 네,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좀
깊이가 그래도 있는 질문들을 던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과탐이나 수리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면접을 진행을 했었으니까, 네, 제가 면접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에 대한 기록을 공부를 하셔서 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자격이 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네, 서류도 다 쓸 수 있네요. 다 쓸 수 있어요. 특성하고도 친구들도 다 쓸 수 있고, 이거는 그대로 다 뽑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수능 최저가 없겠다. 그래서 서류로 다 뽑는 거니까 서류는 어떤 걸 보는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른 기회는 네, 이 대상자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라서 이렇게 고요. 농어촌 학생도 이것도 그쵸.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교별 요즘에 추천 인원 제한이 대부분 다 없어서 다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여기는 특성화고 친구들은 못 쓴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2개 합 6.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 계열은 2개 합 5.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영어를 넣어줬잖아요. 절대평가를. 그러니까 최저를 생각하는 친구들 영어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학 입학하면 어차피 영어 하셔야 돼요. 아니, 어차피란 말도 참 그래. 영어가 계속 있어요. 대학교 가서도 있고, 대학교 졸업할 때도 있고, 취업할 때도 있고, 취업해서도 있고, 그죠? 이직할 때도 있고, 영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미루면 결국 미뤄서 나중에 노화된 내 머리로 결국 영어를 해야 돼요. 물론 영어를 안 하는 직업을 할 수도 있어. 저처럼 수학 강사를 한다든지 하면 영어를 안 해도 할 수도 있다. 먹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공인 성적을 제출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점수 갱신하려면 2년마다 봐야 되고 영어를 계속 해야 되는데 꼭 영어를 미루고 영어를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영어 하셔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를 갖고 영어 플러스 다른 과목으로 꼭 최저를 고려하시는 전략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저의 바람. 그 다음에 제가 4, 5등급 친구들이랑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논술, 우수자, 전형. 그래서 논술 점수 이렇게 되고요. 뭐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하는데 우리는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목표로 하자. 80점 맞으면 웬만한 인문계열 학과는 다 합격하니까 80점을 바라보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주로 남학생들 했으니까 남자친구들이 글을 안 써봤잖아요. 책도 안 읽었잖아요.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도 싫어요. 국어 지문에 있는 읽고 문제 푸는 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읽고 천자를 쓴다. 이거 쉽지 않아요. 도전하는 게. 그러니까 시작이 쉽지 않다라는 거 제 말은. 문제 자체가 어려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지라고 하고 발을 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은 막연하게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능 파이터라고 하는데 수리 논술 안 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수시 안 할 거예요. 수능으로 대학 갈 건 수능은 수리 몇 등급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걸까요? 5등급 맞으려고? 4등급 맞으려고? 그럼 정시 파이터 아니지 않나요? 네, 라는 생각 저는 한다. 그래서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라면은 또 수리 논술도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하대라서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논술 평균 지금 4에서 5등급 친구들이 합격하는 학교의 논술 시험이라면 100점 만점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일반고 친구인데 내신 나랑 비슷한데 그 친구가 수리만 1등급인 친구들이 다 모여서 수리 논술을 볼까요? 수리 1등급이면은 그죠, 논술 쓰기도 하겠지만
정시 공부해서 다른 학교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수리가 1등급이면 영어만 올려도. 네. 근데 아무도 이제 수리는 도전을 안 해서 제가 더 뭔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참 없습니다. 네. 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했을 텐데 수리 논술은 안 할래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지, 그리고 대부분 저는 상담 이제 수리 가르쳤던 친구들은 그냥 입문을 했으니까 수리 논술할 기회가 없었고, 수리 논술은 외부에서 상담 온 친구들이 정시 그냥 할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다 하진 않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만나는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1등급이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안 쓴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로 뽑는 인원이 인원이 여기도 다시 나와 있나? 인원이 안 나와 있네. 인원이 1000명 정도로 해서 그 수시 모집 인원이랑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정시로 거의 반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뽑는 인원이 반이니까 정시를 우리가 막 버리자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수능은 고려하지 않고 다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시 배치표라든지 정시 점수를 가지고 분석한 적은 없고, 저도 정시를 물어보면 큰 대형 학원들에서 나와 있는 점수 배치표를 보고선 안내를 해주긴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정시 파이터 분들에게, 정시 파이터에게 수시가 없는 게 아니라 정시 성향에 맞춘,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맞춘 수시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안 써요? 정시 준비해서 정시 보고 난 이후에 보는 시험들도 있잖아요. 정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계열의 문제들, 약수령 논술도 있잖아요. 그게 인서울권에서도 있고. 그럼 저 정시 파이터 할래요? 라는 거는 내신도 그렇고 본인의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이 남은 1년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견일 텐데, 그럼 그 친구들 인서울권 성적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 분들도 나 성적 안 되니까 정시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정시를 할 건데 수능 공부를 할 건데 국영수 할 거잖아요. 국영수 하는 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수시 전략을 꼭 고민을 하셔서 수시 그냥 안 하겠다라고 제껴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 파이터 하겠다는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 꼭 입시 컨설팅 담임 선생님께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뒤면 생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